시작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액을 5억에서 1억 원으로 낮춰주고 예. 자산운용사의 설립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네. 각종 보고 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이 컸고요. 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상황을 시정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규제가 완화돼서 물론 규제 완화할 때는 그 뭐 명분은 뭐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네. 하나는 이제 자산운용업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네. 뭐 벤처 산업 등에 음흠. 뭐 자금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네. 실제로 이런 사태가 많이 터지면서 이게 예. 과연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업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된 거냐 오히려 더 명성에 먹힐만 하고 예. 의구심만 키운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모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요번에 이제 옵티머스를 보면은 네. 원래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다가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도 안 했다면서요? 네, 지금 뭐 거기에 투자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투자를 대개 4개 회사 네. DPNS, 아트리 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 DKMC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네. 이런 회사에 이제 CD 사모 전환사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예. 이 돈은 이제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 퍼져나갔던 걸로 보이고 네. 궁극적으로는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부분이 네. 이 애초에 이 펀드를 판매할 때 약속했던 그런 뭐 공공기관 매출 채권 이런 거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금융당국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나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보고 의무를 예. 완전히 면제해놨기 때문에 예. 이런 자산운용사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등록된 현황만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간히 이제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활동 보고를 이제 자산운용사의 대차 대조서는 이제 보고를 하니까 펀드 상황은 보고를 안 하지만 네. 그런 걸 통해서 라임사태처럼 이 자산운용사의 자산 운용액이 급격하게 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자산운용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 투자한 대상이 당초 약속과 일치하는지 네. 그리고 건전한 곳에 투자했는지 이런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고가 터졌으면은? 이제 해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 안 쳐다보겠다. 너희도 우리한테 보고하지 마라. 그 대신 니네들은 선수끼리만 하고 문제 해결도 선수끼리 니네들이 하고 이렇게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아니면 이제 니네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공모펀드 비슷하게 네. 준 공모펀드처럼 너희를 보고 열심히 들여다보겠다. 너희도 열심히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의 방식이 훨씬 낫다. 사모펀드는 선수들만 하고 예. 그 대신 위험도 너희가 감수하고 사기가 터지면 검찰에 고발하고 뭐 소송하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야지만 사모펀드 같은 사모펀드 시장이 육성이 될 수 있지. 지금처럼 하면 결국은 사모펀드의 공모화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요, 당장은 요번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특히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많이 판매를 한 부분인데 네네. 이게 제대로 뭐랄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그 펀드 자체에 있는 돈은 다 날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하던 그렇다면 이제 불안전 판매가 있다면 판매사가 네.
그리고 계약 자체가 사기였다면 계약의 무효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번 옵티머스 경우는 뭐 애초부터 사기 아니었냐 예.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계약의 무효를 통해서 해야 되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계약은 NH투자증권과 계약을 한 것이니까 네.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이제 손해의 손실 보상에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NH투자증권도.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모펀드가 네네. 최근에 뭐 아파트 한 채를 막 통으로 사가지고 이게 막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 돈을 네. 이런 금융시장으로 좀 끌어들여야 된다. 지금 정부 방침이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한 돈이 결국 또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이지스 371호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가 이제 강남구 삼성 월드타워를 매입을 했는데요. 예. 자체 자금은 아니고 이 과정에 이제 새마을중고로부터 총 270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네.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부한 유동성이 금융기관으로 가고 금융기관이 그것이 사모펀드로 가고 사모펀드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이런 이제 고리가 확인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요번 그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금융기관 대출 자금도 있지만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았다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 투자의 당초 목적도 이걸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보다는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높여서 파는 이런 사업 모델의 연장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실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요번 거 그 자체를 가지고 투기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게 밝혀지고 나면 이런 고리가 이런 틈새 사각지대가 있구나 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링크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죠. 네. 그 지금 아까 시간 남으면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이건 선수들끼리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애초에 사모펀드를 활성화할 때는 이게 벤처 산업 활성화 아까 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이제 사채 시장 자금의 양성화다.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벤처 산업 이제 활성화를 사채 시장 자금을 가지고 좀 어떤 의미에서 투기적 목적을 많이 가진 그런 돈을 가지고 벤처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정책 목표라면 정책 자금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사모펀드는 그들만의 리그로 규제 바깥의 영역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더 균형 잡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금융시장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겠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유동성을 좀 끌어들이겠다 금융적으로. 뭐 그런 정책적인 목표랑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렸으니까 그 유동성을 어떻게든지 이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벤처는 생각 외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뭐 망하는 게 흥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뭐 90% 망한다, 뭐 죽음의 계곡을 지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풍부한 유동성 중에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자금을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데 집어넣어라. 이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교수님 말씀인 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8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경호입니다. 만 7살. 7살은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적 발전의 시기이면서도 얼굴과 턱의 성장, 치열의 발육에서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적절한 조기 교정 치료는 더 큰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성인이 된 후 턱 수술을 피하는 대비책이 됩니다. 7살 우리 아이, 치과 교정의사와의 첫 만남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정의사를 찾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강원국입니다. 하루에 문자나 이메일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요? 저도 참 많이 보내고 받는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 방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냅니다. 밥 언제 먹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편해지긴 했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것과 마주보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감정의 교류입니다. 이모티콘을 써봐도 한계가 있지요. 이성과 감정이 합해져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이성적입니다. 감정이 전달되지 않지요. 감정은 표정, 어투, 억양 같은 것을 통해 나타나니까요. 대화에는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성의 감정이 뒤섞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야 합니다. 기쁘면 기쁨대로, 슬프면 슬픔대로. 그래야 오해를 줄이고 대화도 잘 될 수 있지요. 내 감정 상태를 상대가 알아야 거기에 맞춰 대응할 테니까요.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다양하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는 표현도 불쾌하다, 씁쓸하다, 마음에 안 든다에서부터 노엽다, 분하다, 성질난다, 노발대발하다, 울분을 토하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휘를 골라 써야겠지요. 아울러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할 테니까요. 목적 중 하나는 감정을 드러내고 해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아내에게 수다 떨고 하소연하는데요. 지난 일에 대해 후회하고 현재의 고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일을 걱정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제 풀의 감정이 정리되고 후련해집니다. 덤으로 아내가 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요. 감정을 대화의 핵심에 놓아보세요. 그렇다고 감정에 휩쓸리진 마시고요.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좋은 대화는 이성과 감정의 협업으로 완성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가슴으로 말하세요. KBS 58분 날씨. 많은 침수 피해가 안타깝게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부산에선 220mm의 비가 내렸고요. 태안과 옹진, 울진 등 곳곳에서 200mm 넘는 강우량 기록 중입니다. 서울도 성동구에 119mm의 비가 내렸고 지금 일시 소강 상태입니다. 충청, 호남 내일까지 소강 상태 보이겠지만 대부분 지방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시간당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영동지방의 경우 400mm 이상도 보고 있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충청, 영남 최고 80mm, 서울과 경기 남부도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 지방도 이 정도의 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는 오후에 먼저 개겠고요. 영서는 밤에 개겠습니다. 오늘 전해상, 내일은 남해상과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5m 매우 높겠고 천문 현상까지 겹쳐서 침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요. 해안과 산지 위주로 전국적으로 바람 계속 강하게 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일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일라디오입니다. HLKI.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예고를 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마지막에 뛰어든 박주민 최고위원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낙연, 김부겸 양자구도였고 여기서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판에 마지막 날 40대 박주민 의원이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청취자분들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예. 막판까지 고심하고 결국은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한 계기? 뭐라고 봐야 될까? 그 작년 말부터 이제 코로나19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 위기의 시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전혀 새로운 사회가 시작될 것이다. 또 네. 새로운 사회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전환의 시대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존처럼 안정적인 당 운영보다는 좀 더 많은 대화. 있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초구로는 이래요. 1, 2위를 다툰다. 박주민이요? 네네네. 저는 파괴력이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후발주자고 예. 젊고요. 이제 재선 의원이고 그리고 당내 지지 기반이나 자기 조직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박주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당권 잡고 통합당에서 자 차기 대권 주자는 70년대 이후 태생으로 경제 전문가로 참신한 인물이어야 한다. 오세훈 옛날 인물 아니냐, 홍준표 안 됐잖아,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민주당도 어느새 낡고 늙었어요. 네. 집권을 마치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의원 너무 훌륭하죠. 김부겸 의원, 전 의원 얼마나 그 영남에서 고군분투했습니까? 네, 훌륭하죠.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이분들 참여정부에서도 잘해오셨고 중진 정치인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치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미지, 촉이나 한 번에 이렇게 딱 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한 분은 호남 노신사, 한 분은 영남 노신사의 느낌이야. 근데 민주당의 젊은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음표를 찍는 것에 박주민이 얼굴을 딱 내미니까 예. 의외로 딱 맞네? 딱 그러니까 맞아? 이제 이런 거죠. 개혁성 있는 후보에 대한 갈급 이게 있었는데 젊은 후보. 젊은 후보, 개혁 후보 이게 이제 맞고 박주민 후보는 좀 새롭다라는 느낌이 있죠. 신선하죠. 기성 정치인하고 좀 다른 유형. 그렇죠. 왠지 좀 짠하고 내 돈 좀 내서 좀 후원 좀 해주고 싶고. 아니 본인이 자기 별명을 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특이한 케이스라 어쨌든 팬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은 층한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또 오늘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최고위원 선거 예비 컷오프, 맞아요. 예비 경선을 두 치렀는데 명이 거기에 이재정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이변입니다. 이변이죠. 근데 이제 이재정 의원하고
박주민 최고하고는 굉장히 같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런닝메이트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정 의원이 컷오프가 되면서 오히려 그 동정론이 상당히 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박주민이 수혜주일 수 있다. 이재정 탈락에. 예비 경선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 여성 후보 이재정 후보가 탈락하면서 지금 양양자 후보가 살아남았는데 네. 자동으로 여성에게 배정되는 최고위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동 당선이에요. 그렇죠? 양양자 네. 의원이 네, 과거에도 한번 최고위원 하셨죠. 했었죠. 그렇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 중에 노웅래, 김종민, 소병훈, 신동근, 한병도, 양양자, 염태용 수원시장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명의 후보 중에 이제 예. 5명이 최고위원으로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9일입니다. 흥행 네. 카드가 생겼는데 이 그 전당대회까지 갈 때 큰 변수가 뭘까요? 가장 큰 변수는 어쨌든 지금 국면이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네. 비대면 비대면이어서 예, 그래서 토론회가 중요합니다. 토론회? 8번 잡혀 있거든요. 자, 촉채는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와서 네네 그래요. 네, 촉은 그때 듣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국지적인 강우와 안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는데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금호 분기점 부근은 진출로 1차로에서 빗길에 화물차가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로 진입이 매우 더딘 상황이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 서공주 분기점을 막 지난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차량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있어 매우 위험하니까요. 차로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차량터널 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조금 더 가 차량터널 앞두고도 1차로에서 또 다른 사고를 처리 중이라 뒤로 남풍새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수도권으로는 제2경의고속도로 인천 쪽 산막에서 광명 쪽으로 서울에서 인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었고요. 이후 서창 분기점 부근의 사고들은 정리됐지만 남동부터 문학 쪽으로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자, 촉채 네. 가보시죠. 지금 뭐 이 당권 네. 829 예. 지금 이미 돌풍은 시작됐어요. 예. 박주민이라는 이제 정말 생동감 있는 인물이 들어오면서 네. 이 그냥 다코스가 아니라 약간 당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네. 하게 만들었다. 네. 젊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민주당의 결에 잘 맞는 게 인권 변호사, 특히 세월호 변호사. 그래서 박주민 이 의원이 지금 자신의 캠프를 캠프라고 부르지 않고 텐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언론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텐트가 이제 천막이잖아요. 이 박주민 그 변호사 시절에 정말 세월호 천막을 오간 분들은 정말 쓰러져서 자는 모습, 새벽, 많은 모습들 아마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제 길에서. 그래서 거지라고 스스로 별명을 붙였지만 조금 우아하게는 거리의 변호사. 진짜 변호사. 주변 사람들이 네. 거지라고 불렀지 본인이 붙이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본인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현장에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로 제가 일찍 가서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소파에서는 제가 자면 책상 위에서는 박주민이 자고 주로 예. 상가집 탁자에서 자고. 근데 같이 있어도 박주민한테만 막 한 사흘 날 샜냐고 하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깔끔하니까. 제가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닌데 박주민하고 같이 서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주변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대조적인 분들하고 잘 다니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이거 그런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주민의 등장으로 민주당이 젊어지려는 욕구가 자극됐고 이게 그리고요 45세 이하가 이제 청년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정당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45세 이하가 40%를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 가지 그렇지. 대의원이나 당원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서 의원계의 지지를 얻으면 상당히 선전할 겁니다. 40대 기술원. 네, 6663님 시장하고 잔치집은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둘보다는 셋이 붙는 게 보는 사람 재미도 있어요. 재미있게 지켜봅시다. 맥 빠진 것보단
훨씬 낫잖아요 했는데 김지영님은 늙었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요. 아, 그렇지. 젊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박주민 좋지만 아직은 일러요 얘기합니다. 아. 그런데 네. 두 분 다 박주민의 돌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다. 있다고 네.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박주민이 만약에 2위가 가거나 2위로 오르거나 그리고 많은 표를 찾아서 네. 대선 가도에 조금 혼전이 아니면 약간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 35% 정도를 만약에 돌파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선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1위 후보가 45% 내외에서 아마 될 가능성이 될 거예요. 있습니다. 과반을 사람은 없죠. 넘기 삼파전이면. 쉽지 않거든요. 네. 만약 그 정도의 득표를 보인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박주민 하면 약간 참모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리더 이미지로 우뚝 서야 하는데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이 경선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표출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만약에 35%를 돌파한다면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 네. 치면 뛰어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큰 꿈을 약간 꾸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 권유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시영 큰 그림 데이터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약에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 대선은 너무 가까워요. 네. 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당권 경쟁에는 빠져 있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난 다음에 네. 사실은 본인은 도정에 충실한다고 했지만 뭐 어쨌든 부동산 정책 등 얘기하는 게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기자가 물어봐요. 이낙연 그 의원하고 대권 주자로서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세를 낮춰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딱 워딩을 뽑은 게 그분은 엘리트고 저는 흑수저죠. 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토한 네. 표현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의원은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이분이 영광에서 어렵게 가난한 농부의 네.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기로는 네. 이낙연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갈 뻔 하다가 담임 선생이 너무 얘가 똑똑하다. 얘는 중학교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남을 뜯어 파시고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서울법대를 고등학교 근데 가고 얼굴만 보면 네. 왠지 있는 자식 분홍의 네. 자식 같죠. 느낌이 네. 듭니다. 그분이 그런데- 대학에 네. 갔는데 음. 돈이 없어서요. 지역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네.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대를 나오면 보통 사법시험을 치죠, 당연히. 그 법관이 되죠. 그런데 사법시험을 치려고 해도 삼시세끼하고 반값을 누가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소년가장으로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언론사의 기자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인데 그 다음에 사실은 좀 실패했어요. 언론인 출신, 그 다음에 이제 저 정치인, 사선, 거기다 광역 지자체장 떨어진 적도 없고. 당권 도전.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로 보일 수는 있지. 정치인 프로필. 고난이 없었지. 자, 네. 정치적으로. 근데 한마디만 박주민 의원은 네. 서울시장 재보선에 만약에 민주당이 공천을 낸다면 도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 있다. 대선은 어. 조금 버거울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을 딛고 차차기 정도를 바라보면 길게 아주 보면 좋은 자, 여기서 생각이죠. 걸어야지 이제. 야, 그거 걸어요. 네. 그거. 발목? 손목까지는 아, 우리는 예. 안 걸어요. 아이고, 그런 건 공영방송이에요. 네, 아, 공영방송. 그렇구나. 자,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박주민이 이번 당권 경쟁에서 돌풍을 일으키면 서울시장에 나간다. 데이터박은 박주민은 서울시장으로 치고 나간다. OX. 박주민은 O. 도전할 것 같습니다. 35%를 돌파합니다. 최영일도. 저는 순위는 상관없어요. 네. 2위든 3위든 아까 이제 박 대표 얘기처럼 의외의 돌풍으로 선전해서 기반을 굳혔네? 이번 그러면 도전이? 2위는 해야지. 아니 3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2, 3위가 박빙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2, 3위가 박빙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어떤 힘을 한번 보여주면 서울시장 갈 수 있다. 오케이. 그 두 분 거기까지는 이견이 없고요. 만약에 박주민이 돌풍을 일으키면 대선 가도 대권 주자. 박주민은 대권 주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자 이낙연, 이재명 구도에 큰 변화가 있으니까 저는 계속 얘기했는데 연말쯤이면 제3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닭고스론. 네. 제3후보. 제3후보는 여러 명의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김경수 지사일 수도 있고 또 유시민 전 장관이 만약에 정치계로 아직 컴백을 안 했는데 돌아온다면? 돌아온다면
큰 다코스가 될 수도 유시민 있고. 이사장은 안 하겠다고 계속 손을 흔들면서 낚시터로 가고 있는데 예. 자꾸 검찰에서 그리고 채널 A에서 계속 끌어내서 소환을 하고 그래서 있다. 만약에 조국 네. 그 교수 조국 전 장관의 재판 문제가 연말쯤에 만약에 결론이 나와서 큰 혐의가 없다라고 입증이 된다면 유시민 전 장관의 파괴력은 정치에 발은 안 들였지만 다시 복귀는 안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억울함까지를 끌어안고. 크게- 유시민이 조국의 억울함을 끌어안는다고요? 아니 그 조국 전 장관의 과정에서 네. 사태 때 유시민 전 장관이 입장을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검찰한테 또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네. 지상파 라디오에 등장을 해서 네. 자 수사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은 검언 유착 의혹의 내용은 나를 타겟으로 한 건데 나를 안 불렀더라. 아니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나와달라고 네. 유튜브에 지난주에 그랬더니 시사평론을 안 한다. 죄송한데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 일을 아니야, 근데 이거- 본인 일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건 거야. 평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본인- 항변을 하기 위해서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안 불렀으니까 나는 라디오에 나와서 네. 여기를 수사심의위라고 가정하고 내 얘기를 하겠다라고 전제로 얘기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고 오늘 뭐 언론에서 분석들이 다양한데 주적이 하나 그러니까- 진중권 전 그러니까 교수가 본인 계속 주적이야. 본인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럴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시민 또 재밌죠? 예. 본의 아니게 유시민에 대한 대망론이 다시 조금 또 불지펴지기 시작했습니다. 2661님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했어요. 아침에 에헤이 아침 일 다르고 저녁 일 다른 게 정치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0866님 김무겸 당선됩니다 이렇게 김무겸? 네. 그 가능성도 있죠. 있죠. 네, 그걸 또 선 우리가 굵은 생각하고 정치인이에요. 있어요. 그렇죠. 선도 굵고요. 네. 굵직합니다. 아니, 머리도 대구에서 그렇게 버티기가 힘들어요. 머리도 굵직합니다. 민주당 네. 정치인이. 자, 너무 띄우지 마세요. 묵은지가 맛이 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맞아요. 5401님 상임위원장도 3선 이상이 맞는데 거대 여당 대표에 재선인 박주민 의원이 출마했는데 법도 예도 없는 사람입니다. 출마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우 각성하세요. 선후배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후배. 선후배.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노쇠했다니까요. 자,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가 캐나다의 트리도 보세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액면만 보면 40대 같지는 않아. 40대 후반이에요. 후반이에요. 네. 47, 8인데 이게 2003년에 민주당 계열에서는 17년 전에 정동영 의원이 나왔었어요. 그렇지, 당대표 그렇지. 됐죠. 맞아요. 그때가 49세였어요. 제가 이게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조용히 이 사견을 얘기하면 박주민 의원을 가끔 만나면 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아니, 50대 중반인데 최영일 박 평론가는 의원님이 형 같아. 아무나 보면 형이라 그래. 지금 형도 형 같긴 네, 하다. 네, 그건 아닙니다. 정혜경님,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박주민 의원이 이미 승자 아닌가요? 이런 얘기했는데 그럴 정치적으로는 수도 있죠. 크게 맞아요. 얻었죠. 네. 김수견님이 40대 기술은 좋지요. 생각만 해도 참신하고 신선하네요. 우리나라도 좀 젊어집시다 얘기합니다. NS님 태어날 때는 선우가 있지만 죽을 때는 선우가 없습니다. 나이로 말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꼭 해달라는데 네 좋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많아요. 행정수도 이전. 야, 김태년이 쏘 뜨거운 공입니다. 요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로 좀 이거는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다수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2002년, 3년, 4년 때 여론조사 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반대가 더 높았거든요. 그때는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조중동에서 파상 공세. 맞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 때려가지고 저 사람들 나라도 어려운데 나라를 파탄 내려고 그래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은 사실 그 당시에 끌어들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 서울이 공동화 뭐 황폐해진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 네, 공포에 떨었죠.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았는데 그 뒤로 지방이 더 어려워졌고 소멸론까지 나올 정도.